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구성 요소가 있으면 도출하여 선천 8삼각형에 배치한 뒤 통합 과정을 완결시킨다를 살펴보겠습니다. 1인당 평균 인건비를 적정 임금으로 규정할 경우 정의를 살펴보고자 하면 경제활동 인구수 중 몇 퍼센트가 적정 임금 이상 받는지를 알아야 하고, 적정 임금 이상 받는 인간들이 평균 임금은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요. 임금을 탐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떠오르죠. 또한 적정 임금 이하 받는 인간들이 평균 임금을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50%가 적정 임금 이상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적정 임금 이하를 받는 인간은 50%로 결정됩니다. 임으로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적정 임금 이상 받는 자들의 평균 임금은 4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적정 임금 이하 받는 인간들의 평균 임금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적정 임금은 300만 원으로 가정합니다. 여기서 정의를 분석하고자 하니 적정 임금 이상 받는 자의 비율과 적정 임금 이상 받는 자들의 평균 임금, 적정 임금 이하 받는 자들의 평균 임금을 도출해야 함을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기서 분석하는 정의는 뭔가요? 사회 전체적인 어떤 정의를 파악하는 거죠. 개별적인 정의를 파악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예언법을 만들 때 처음부터 모든 구성 요소들을 파악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언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구성 요소들은 절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절차에 따라서 탐구를 하다 보면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절로 떠오르겠죠. 그런 것들을 조사하면 되는 거죠. 연구해보고. 그래요. 그것이 책에 의지하지 않고 어떤 대상에 대한 지를 얻는 방법인 것이지요. 그래요. 탐구하는 체계를 만들고 체계에 입각해서 탐구하면, 관찰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굳이 지를 얻는데 반드시 책이 필요한 건 아니죠. 새로운 지 역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실 위 정의를 나타내는 수식 속에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 또한 쭉 살펴봤던 것에 입각하면 어떤 사회적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도 눈에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A는 400만 원을 벌고 B는 200만 원을 벌 경우 A의 소득 중 적정임금 초과분 100만 원 중 50%를 세금으로 거두어 B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면 A는 350만 원을 번 것이 되고 B는 250만 원을 번 것이 됩니다. 완전히 정의롭지는 않으나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볼 게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A가 400만 원을 벌었다. 번 돈을 빼앗아서 B에게 주는 게 바르냐,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이 서로 비슷해지니까 좋아 보이더라도 강제로 하면 어떤가요? 약탈하는 셈이 되는 거죠. 정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A는 500만 원을 벌고 B는 여전히 2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합니다. A의 적정임금 초과분 200만 원에 대해 50% 세금을 거두어 1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면 A는 400만 원을 벌게 되고 B는 300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바람에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이상에는 추가로 소득에 대해 세금을 50%씩 거두어서 지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정임금이 다 달성되면 정의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절대적 빈곤에 그래요. 절대적 빈곤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없게 되니까 이는 또 다른 불이를 낳기 때문입니다. 선천적인 질서에 조작을 가하면 큰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선천적인 질서에 손을 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 영역 역시 소득 총액에 대해 일정률로 세금을 설정한다고 가정하면 세금 역시 줄지 않으니 선천적인 질서에 해가 없이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양극화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양극화가 선천적인 흐름이라면 양극화를 이용하여 정의를 실현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해결 방법, 빼앗아서 보상해주는 방법이 자파식 방법이죠. 이거를 쓰니도 이때만 하더라도 약간 좌파적 성향이 남아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가급적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절대적 빈곤을 줄이고 싶다. 그럼 기본적으로 시장 질서를 해쳐서는 안 되겠죠. 먼저 떠올리기 쉬운 게 뭔가요? 세금인 거예요. 이러한 방법들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정의롭다 생각할 수 있어요. 손쉽죠. 우파냐 좌파냐 이러한 문제는 자세인 거예요. 선천적인 질서를 어기면 안 된다. 근데 세금을 이용하고 있다. 시장은 어지럽히지 않고 세금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 좌파적 성향도 보이고 우파적 성향도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러면 참된 방법은 뭘까요? 과거에 한국에는 그래요. 절대 빈곤이 있었죠. 예전에 한번 봤죠. 보릿고개도 있었다고. 그런데 해결이 됐죠.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세금을 통해서 해결된 게 아니죠. 발전을 통해서 해결이 됐죠.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한 어떤 산업화 정책. 산업화 정책의 실제 내용은 뭔가요? 세계 시장을 이용하고 수출 기업을 키우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시장을 통해서 민간 기업이 생산성을 통해서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확실한 우파의 길인 거죠. 자세히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을 가급적 해치려고 하진 않지만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은 좌파식 방법이 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좌파적 성향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양극화가 선천적인 흐름이라면 양극화를 이용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그만인 것입니다. 이처럼 선천적인 질서를 이용하는 지를 3대 후천지라고 합니다. 3대 후천지가 아니겠죠 지금. 이처럼 정의를 실현하고자 의지만 있으면 선천적인 질서에서 방법은 무궁무진한 법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문제인 것이지요. 위에서 기업 소유자의 소득을 제외한 이유는 기업 소유자의 소득을 포함시키는 것은 선천적인 질서에 반하고 정의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기업 소유자의 재산이 자본이 되고 이 자본이 상품을 생산하며 직업을 창출합니다. 기업 소유자의 소득은 기업가의 재산을 이루며 엄밀히 얘기하면 근로자의 소득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며 기업가의 소득은 임금이 아니라 이윤의 일부입니다. 기업가 소득과 근로자 소득은 다르죠. 성격이 다르죠. 기업 소유자는 근로자와 달리 기업의 손실이 감소할 경우 재산의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기업 소유자는 반드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즉 기업 소유자가 소득을 얻는 기업이 이윤을 얻고 기업 소유자가 소득을 얻는 일은 필연적인 일이 아니며 기업 소유자는 손실 역시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한 점들로 인해 기업 소유자의 소득과 근로자의 소득을 동일하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기업 소유자의 소득은 그래요.
기업 소유자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기업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 누구를 위해서일 수 있나요? 손실에 대비해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소유자의 소득과 근로자의 소득을 일치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윤을 파기하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 창출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즉 이윤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선천적인 질서에 위배되기에 큰 화가 미칠 수 있습니다. 주석이 있죠. 기업은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기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의 소득 동일한 재산일 때 물론 다 중요하겠죠. 차별이 있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어떤 소득이 중요한가요? 재산. 기업 소유주의 소득과 재산이 중요하죠. 왜 그런가요? 기업은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 모두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물론 신분제가 되고 없는 사회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엄밀하게 사회적인 중요도를 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사업이 잘못되면 직업만 창출하여 타인의 소득만 제공한 셈이 되어 비자발적으로 재산을 탕진하여 사회봉사만 한 셈이 됩니다. 그렇죠. 앞에 한 마리라서 치우는 거예요. 중복이 돼서. 그래요.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돈 벌려고 사업 시작했는데 비자발적으로 사회봉사만 한 셈이 되는 거죠. 즉 기업 소유자의 소득은 활동을 제공하면 무조건적으로 크든 작든 발생하는 임금과 다르기 때문에 위의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정의에 위배됩니다. 어떤 이는 활동 지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고소득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 역시 악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제시한 방식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득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악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선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는 생활 가치 분할과 활동 지출의 대가를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것으로 이에 대한 것은 뒤에서 논할 것이며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주석이 있죠. 시장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언급한 방식을 적용하면 정의에 위배되면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위력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고임금이 결정되는 상황이라면 임시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무슨 말인가요? 시장에서는 조절 기능이 있죠. 그래요. 시장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방법이 시장에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좋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대체로 더 안 좋죠. 한 90% 이상은 안 좋다고 보면 돼요. 그거는 시장 지배시대 제도가 도래되는 원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정부가 많이 해결하려고 했죠. 안 되는 거죠. 그래, 그건 일일이 자세하게 따질 것은 아니고 그래요. 어떻게 시장을 잘 이용할 것인가 굉장히 전문적이겠죠.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시장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세금을 이용하지 않고 그래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으로 뭐 대충 해결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예외적으로 사회적 위력에 의해서 인건비 차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임시적으로 해볼 수도 있겠죠. 그 얘기를 적어놓은 거죠. 그러면 구성요소로 적정임금을 추가하였으므로 적정임금을 이제까지 도출한 시기에 결합시켜야 합니다. 총임금비는 적정임금 이상 임금비와 적정임금 이하 임금비로 분리되므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총임금비는 적정임금 이상 임금비 플러스 적정임금 이하 임금비. 위식은 총임금비 나누기 투자 활동하지 않으며 경제 활동하는 인구수는 1인당 평균 임금비식에 대입이 가능합니다. 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총임금비 이걸 넣으면 되겠죠. 대입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됩니다. 그렇죠. 위식은 그 이전의 식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게 됨으로써 보다 깊이 있게 경제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여러 식을 만들고 발견된 여러 식을 찾아내고 그 식들을 이렇게 결합한다.
하나의 식을 만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파악한다. 한 번에 일체를 파악한다. 그런 거죠. 탐구하는 대상은 일체를 파악한다. 그래요. 시간이 좀 남았죠. 저번에 제의식 정치에 대해서 살펴봤죠. 국민으로 하여금 제의식을 느끼게 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다. 방법과 효과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좀 사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한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한국의 사례. 한 두 가지만 볼게요.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사례겠죠.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 있죠. 희생자를 매년 기리죠. 5월 18일에 1910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죠. 희생자 기리기로 볼 수 있죠. 김영삼 정부 때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죠. 이게 뭔가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이게 무슨 말인가요? 김영삼 정부에서 그래요. 당시 이제 1980년대 때 군사 정부가 들어서죠. 80년에 그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에 이어 노태우 대통령이 되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을 처벌하려고 하죠. 근데 처벌을 검사에서 그냥 처벌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압박을 넣죠. 그래요. 공소 뭐 이런 법을 만들어서 공소시효 정지까지 하면서 이제 처벌을 하려고 해요. 실제로 처벌 당하죠. 다 감방 가죠. 가해자 박힌 거죠. 희생자 가리기, 가해자 만들기 이렇게 써야 되겠죠. 가해자 만들기. 그래요. 그러면 김영삼 정부는 왜 이렇게 했을까? 기념일을 정해서 희생자를 기리고 가해자를 만들고 다 누가 하는 일인가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김영삼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사람이 하니까 뭐 목적이 있겠죠. 그때 이제 김영삼 정부는 어떤 정부였나요? 민주자유당이었죠. 신한국당으로 이름 바꾸죠. 군사정부 세력과 민주화 운동 세력의 결합정당이다.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이제 그 전에 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 때 김영삼, 김대중 씨가 대통령들이 경쟁을 하죠. 그 3명 나와서 노태우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그래요. 3명이 경쟁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군사정부가 합쳤겠죠. 이후 민주당과 5.18 희생자 지지 세력 결합. 그런데 왜 군사정부의 도움을 받고서 그래요. 자기를 지지해준 노태우 대통령이겠죠. 노태우 대통령을 깜빵에 보냈느냐, 또 군사정부 출신 대통령들을 왜 깜빵에 보냈느냐.
이상하잖아요. 자기 대통령 되게 도와줬는데 어떤 목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군사 정부 세력과 민주화 운동 세력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세력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정당을 구성하고 싶었겠죠. 군사 정부 세력 축출을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뭔가요? 김영삼 대통령 및 민주화 세력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 그렇게 본 거죠. 매년 기념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념일을 만드니 또 주로 이제 5.18을 기념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을 좀 어떤가요? 위상을 높일 수 있죠. 자연스럽게 김영삼 대통령도 위상이 강화되잖아요. 민주화 운동을 한 이에 속하니까 또 기념일까지 만들고 뭐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후 민주당과 5.18 희생자 지지 세력 결합. 그런데 5.18 희생자들이 그래요. 신한국당과 결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과 결합이 됐죠. 민주당과 결합되면서 또 민주당 어떻게 되나요? 군사정부 정책 부정. 또 민주당은 그래요. 민주화 세력에도 여러 부류가 있겠죠. 김영삼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군사정부 정책을 거의 완전히 부정하죠. 시장 민간기업 육성 부정하죠. 군사정부에서 시장과 민간기업 육성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시장 지배 시대 제도 부정한다. 시장과 민간기업 육성을 부정하면 자연히 시장 지배 시대 제도 부정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5.18 백래시가 등장하게 된다. 왜 그런가요? 한국은 어떤가요? 시장 지배 제도를 긍정하는 이들과 시장 지배 제도 입각해서 만들어진 나라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했죠. 진실은. 그러다 보니까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반하는 세력에 대립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돼버리는 거죠. 반민주당 세력 기반으로 백래시가 나타난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5.18 백래시인 거예요. 또 그 세력에 입각해서 한국에도 집권하는 정당이 있죠.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에서 가끔씩 5.18을 폄훼하는 말이 나오는 게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백래시 거죠. 또 5.18을 부정하는 견해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지만은 북한 특수군 개입설 유포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제 부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사실 이건 아니건 간에 알 수는 없죠. 물론 뭐 아닌 것으로 많이 판명이 되고 있긴 있어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죠. 민주당 세력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개인적으로 추모해야 될 일을 국가의 일로 끌어들여서 그린 거예요. 국가의 일로 끌어들이고 그것이 정치 집단과 결합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래요. 반대 세력이 있는 거죠. 반대 세력에 의해서 백래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 뭐 있나요? 희생자 정치를 제의식 정치. 2009년 5.23 노무현 자살 사건이 있죠. 5.23 추모일 좌파 세력 자체 지정. 국가 기념일 아니죠. 노무현 2005년 5월 13일 자살했죠. 희생자 기리기. 그렇죠. 매일 모이죠. 매년 김해 봉화마을에 5월 13일 날 희생자 기리기를 하죠. 가해자를 악마화하죠. 가해자는 누군가요? 이명박 대통령. 검찰이죠. 이명박 대통령 재수사 구속. 결과적으로
그래요. 노무현 지지 세력이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명박 대통령 재수사 구속이 되죠. 끝난 사건을 다시 수사해서 빵에 집어넣었죠. 또 이제 검찰에 대한 악마화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검찰 개혁이 일어나죠. 가해자 바뀐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노무현 사살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뒤 뇌물수수 사건 수사하다가 발생한 거죠. 노무현 지지 세력과 민주당 노무현 정부 세력 결합 됐죠. 민주당 내 노무현 정부 세력과 결합이 된 거죠. 민주당에도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전에는 주로 김대중 대통령계 세력이 주를 이루었는데 바뀌는 거죠. 노무현계 인사들 민주당 점령, 문재인 대통령 탄생, 노무현 정부 정책 개성을 하죠. 뭐 주로 이런 거겠죠. 뭐 군사 정부 정책 부정, 시장 민간 기업 육성 부정, 뭐 시장 지배 제도 부정, 뭐 이런 거겠죠. 그래요. 실제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재수사 구속하고 이제 검찰 개혁한다고 이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5.13 백래시 등장, 반민주당 세력 기반으로 백래시 나타나. 악마화된 검찰은 또 반발 세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요. 그 조국 사태가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말이 많잖아요. 윤석열 정부 탄생. 그렇죠. 그리고 또 반민주당 세력이 있죠. 한국에는 우파 세력. 그 다음에 또 뭔가요? 이인규 검사, 노무현 대통령 뇌물사건 폭로. 이건 최근에 있었던 거죠. 악마화할 때 주로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던 책임자가 있겠죠. 그때 그 검사가 이인규 검사겠죠. 그 노무현 대통령 뇌물 사건을 최근 들어서 책을 써서 폭로를 했죠. 그래요. 좀 이상한 일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죽을 때 어땠나요? 나는 대한민국 검사이다. 그러나 정작 내용은 부재인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뭐 죽인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요? 죽인 사람이 없는데. 죽인 이는 있지만 타인이 죽인 건 아니죠. 자살했으니까. 죽인 이는 누군가요? 수사받다가 죽었죠. 수사받다가 죽었는데 그래요. 마음에서 죽으라 했겠죠. 죽은 이유는 뭐 뻔하죠. 그 수사받으니까 수치심에 휩싸이고 희망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희망이 없었겠죠. 절망감에 빠졌겠죠. 그래서 죽은 건데 누군가가 죽으라 하니까 죽었겠죠. 뭐 뻔한 거예요. 마음에 누가 있나요? 예전에 얘기했죠. 절대자가 있다고. 절대자가 죽였거나 절대자만 있느냐? 마음에 다른 존재가 저승사자가 있지 않느냐? 귀신 같은 거. 귀신이 죽였던 그렇겠지요. 절대자가 안 말린 거죠. 귀신이 죽이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타인이 죽인 건 아니죠. 악마할 필요도 없는데 악마를 한 거예요. 그래요. 왜 죽었냐? 첫째, 노 전 대통령 스스로 선택했다.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타인이 죽인 건 아니다. 둘째, 이른바 진보 언론들이 저주나 다름없는 언어폭력으로 그를 몰아세웠다.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죽은 뒤에 어땠나요? 막 추모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사실은 기억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아무도 아무 전혀는 아니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하기 전에 비호한 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그래요. 현 시대 최근 보면 민주당이 주로 죄의식 정치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요. 주로 이용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다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